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하면서 여야가 이에 또 한 번 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도 불허가 됐습니다. 때문에 이러면 오늘 구속 기소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확연하게 엇갈렸어요. 당연히 뭐 엇갈리겠죠. 그리고 또 영장은 원래 27일까지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인데 좀 안전하달까? 그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줄여서 특수본 하지 않습니까? 예. 특수본이 이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에 냈고 또 냈어요. 4시간 만에.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처음에는 당연히 연장해 줄 줄로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좀 느긋하게 윤 대통령을 공수처가 뭐 빈손으로 뭐 결국 아무 뭐 대면 조사 한번 못 하고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검찰 특수본이 이제 우리가 열흘 이상 서로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가 한 나흘 더 받은 거니까 연휴도 있고 하니까 한번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2월 6일까지 연장을 해달라라고 이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첫 번째는 김석범 부장판사,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각을 했고, 그래서 4시간 만에 화들짝해서 다시 부랴부랴해서 또 냈어요. 이게 뭐 또 하필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서울 서부지방법원 비슷하게 또 토요일 당직 판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됐는데 또 이게 또 어제 밤에 또 기각이 돼서 좀 머쓱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검찰 특수부는 수사를 할 권리는 없다. 기소권만 있으니까 그 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영장이 27일 끝나면 뭐 이렇게 조사도 못할 건데 수사도 못할 건데 즉각 석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과 여권의 또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인 것이고 네. 야당은 정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뭐 그건 예상이 되는데 다만 그 검찰 특수본이 그렇다면 윤 대통령을 조사 한 번 안 하고 지금 기소를 할 그런 태세예요. 예. 그래서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앞당겨 오늘 일요일인 오늘 공소장 거기 미리 써놨다고 또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기각될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공소장을 써놓고 기소를 하겠다는 건데 모양새가 아주 사납게 됐죠. 네. 글쎄요, 검찰 조사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제 구속영장 연장 신청 불허에 대해서 정치권이 뭐 진영 논리에 빠졌다. 특히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왜곡을 하고 있고 또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어제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내용의 요지가 이거예요.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졌으니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라. 그래서 공수처와 검찰의 소위 말하면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명확한 분리를 얘기한 거예요. 또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갖다가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어저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찰 수사권이 없으니까 대통령 석방하라. 대통령 석방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제 법원의 발단의 결정은. 거기다가 공수처장은 사퇴하라 그래요. 아니 공수처의 수사권이 사실상 인정됐는데 왜 공수처장이 사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진영 논리라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불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왜곡하는 것은 진영을 떠나서 자제돼야 마땅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모두 이번 명절에 민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도층을 누가 많이 잡느냐 이 싸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중요한 전제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조기 대선 하는데 여야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요새 지지율이 자꾸 요동치니까 의원들에게 또 뭐 민주당원들에게 조기 대선을 입에 담지 마라. 그렇게 하면 오만한다는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 한껏 지금 몸을 낮추고 있어요. 이 지지율이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이 뭐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가 분명히
뭔가 비등비등하거나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0%에서 2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뭐 그게 명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향 트렌드에 갇힌 것만은 분명하다는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정당 간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도 앞선다. 물론 뭐 오차범위 내에서 그거를 앞선다라고 볼 수는 없는 조사 결과들이 많지만 분명히 12.3 비상계엄 이후에 생각해 보시면 한 달여 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여론의 변화가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설 연휴 때를 이미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만 이 밥상 민심에서 이 화제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가 윤 대통령에 대한 인용이 거의 확연해진다거나 그런 어떤 준비 시동을 걸어야 이게 무슨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아니 현직 대통령이 아직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돼 있고 현재 심판도 가장 중요한 그것도 받아야 되고 형사상의 내란 소추의 기소도 아직 뭐가 결정된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검찰 특수본조차 뭐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아주 초입부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얘기하는 거는 일단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그러나 정치권이 어쨌든 뭐 잠룡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난 내가 볼 때 왜 중국의 고사인데 뭐 항룡이 어떻고 잠룡이 어떻고 하는데 뭐 용입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왕조 시대 그 중국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아무도 뭐 대선이 좀 빨리 치러진다는 전제하에 예. 마음이 좀 들뜨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가 여러 신문들에서 나오고 뭐 방송, 인터넷 매체 등등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단독 질주는 절대 아니다. 뭐 일부 양자 대결을 넣어보면 아주 어슷비슷하게 숫자도 아까 우리 뭐 연합뉴스도 소개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나간다고 설치다가는 괜히 또 여론의 역풍을 맞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분명한 것은 그런 조사에서도 여야는 지금 팽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도층을 잡는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모든 선거는 중도층 잡기가 되겠죠. 하지만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또 중도층에게 캐스팅 보트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조기 대선 모드. 민주당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대선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개헌 내란 시작 이후에 오히려 조기 대선을 얘기한 거는 주로 여당이었어요. 탄핵이 또 되기 전에 여당이 내건 플래카드가 뭡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였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찬반은 이미 그건 논외였고요. 이재명 대선용 탄핵은 안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선 모드를 갖다가 여당이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조기 대선 모드는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수층의 결집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극우 강경층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수층 결집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선악을 구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이고 그거를 수사하는 사람들은 악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보수층 결집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게으를 것 같은 상황인데 결국 이런 식으로 극우 강경 세력이 주도를 하게 되면 대선으로 갈 경우에 예. 극우 강경 세력과의 절연이 과연 되겠느냐, 즉 중도 확장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또는 극우 세력과 언제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또 선을 그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점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의 그 보수 측의 결집이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경우에 이거는 득도 있지만은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수 측의 고민도 이번 설 연휴 기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흐름 변화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또 기자회견을 보니까 분배보다는 또 이제 성장에 좀 중요성을 싣는 발언을 하면서 조금 보수층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대중 정치인 나가서 대권을 바라보는 정치인은 아까 우리 박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중도에서 판가름 난다. 미국 대선이 원래부터 블루 스테이트와 레드 스테이트는 처음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스윙 스테이트들이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예. 그걸 다 장악하면서
압승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게 뭐 중원 할 때 충청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계층별로 캐스팅 보트가 주로 18세에서 29세 또 30대 뭐 이런 분들이 좌우한다. 이거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저번에 얼마 전에 그 시중 6대 은행장을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뭐 온갖 흉흉한 그게 다 진실은 아니겠지만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줄 세우는 거냐, 뭐 군기 잡는 거냐, 물론 뭐 그거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또 공교롭게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아주 본원적 지지층, 그야말로 민주당을 아주 적극 지지하는 분들에서는 나오는데 그 숫자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자꾸 나오니까 불안하잖아요. 원래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차이가 2배 이상도 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때부터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화끈하게 50%를 넘었던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40%대는 갔지만 그러던 것이 신압으로 빠져서 지금 30이었더니 뭐 20 뭐 후반이었더니 이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그때도 몸을 좀 낮춰서 제가 이 자리에 뭐 강요나 강제하러 나온 게 아니라고 이 대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을 역으로 이게 강요나 강제란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좋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서민 경제를 좀 잘 좀 보살펴달라. 생각보다 굉장히 톤다운이 됐어요. 가산금리 인하도 요구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개입으로 비치니까 뭐 대통령 벌써 행세냐 그러니까 그 얘기도 빠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도층 그리고 벌써 대통령 뭐 이런 여론에 대한 싸늘함을 느꼈다고 이 대표가 그런데 굉장히 빠른 감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해진 게 18, 29세, 30대 이분들이 뭐가 지금 가장 민감하냐면요. 뭐 우리 두 분도 그 세대에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카톡 검열 이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검열이 아니라고 물론 민주당은 얘기하고 좀 지나친 부분이 있고 프레임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카톡은 전 국민이 안 쓰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일반인도 거기서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 고발하겠다. 전용기 의원 뭐 그분도 최연소 30대 의원인데 뭐 저는 검열이란 말은 그분도 안 썼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상 그렇게 비쳤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컸다고 봐요, 저는. 그다음에 제가 보는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2030들이 미국 주식에 엄청 투자해 있습니다. 뭐 또 암호화폐도 하고 특히 미국 주식이 뭐 300~400만 명이 투자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의 전반적 기조가 그때 북회 탄핵소추 1호 때 물론 나중에 2호 때 빠졌습니다. 러시아와 가깝고 북한과 가깝고 왜 뭐 그러니까 그 멀리하면서 친미를 하느냐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만 상당히 민감했던 게 아니라 2030들도 민주당에서 혹은 이 대표가 만약에 뭘 잡으면 우리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이것도 좀 있었다고 봐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도 또 젊은 층 특히 이제 이걸 구분해서 봐야 돼요. 2030의 남성들은 의 생각과 또 여성분들의 생각이 좀 다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30이 전부 무슨 국민의힘 지지고 뭐 나머지는 또 반대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민감해하는 이 자유로운 언론 그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특정 국가들을 좀 약간 편가르게 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불안감을 자극했다. 대단히 실용적인 세대거든요. 이념에 별로 경도되지 않아요,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의식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껏 몸을 낮추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부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지지율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 특히나 최근에 뭐 보수 진영이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비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민생 행보, 먹사니즘 강조, 뭐 이런 부분들을 우클릭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잘못된 표현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선 주자로 발돋움했는지를 돌이켜 보면 지난 코로나 시절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소위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 이 당시에
그 행정력과 실천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고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거든요. 또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지만 민생은 누군가 챙겨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또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지에도 굉장히 뭐 나쁜 전략이 아니죠.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전략인데 뭐 갑자기 우클릭하니까는 뭐 소신 없는 정치인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당 내부에서도 반반이 있긴 하지만 정치인이 소신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소신은 가지고 있되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실천에 옮길 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거는 선거가 부정선거였어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죠, 속으로. 그건 소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정치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객관적인 사실을 따져보고 이것이 정말 해도 될 일인지 아니면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이런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된다. 또 북한과도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소신 있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정책에 적용함에 있어서 선후의 문제, 경중의 문제를 잘 부드럽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정치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우클릭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또 본인의 소신을 좀 더 유연하게 현실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 주자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특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지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지지세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기각에 기대를 거는 보수층이 결집해 있다. 그 결과가 바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선두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은 뭐 그 양자 대결을 또 넣어보면요, 다른 그 재미있는 양상이 있어요.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열세인 걸로 확실히 나오는데 여권 지지자들만 물었을 때는 김문수 장관이 1위인데 그때는 또 홍준표, 오세훈 이 두 시장은 또 김문수 장관 뒤거든요. 예. 그런데 양자 대결을 넣어보면 또 비슷비슷하다라고 또 한 신문의 조사 결과 나왔어요. 이거는 그 중도 확장력의 문제가 이 세 사람 사이에 좀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중도 확장력에는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그래도 만약 현실적으로 양자 대결 구도가 벌어지면 김문수 장관보다는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을 좀 지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을 좀 봐야 돼요. 물론 신문 하나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없지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윤 대통령의 그 무조건적인 인용만을 생각하고 이 전국을 바라보면요. 이게 이런 지지율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지지도 하지만 얼마든지 아직은 그 탄핵 심판을 좀 해봐야 된다. 얼마 전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그 헌재의 심판이 4대4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걸 보고 약간 좀 약간 섬찟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지금 헌재의 8인 구도가 정확히 보수가 둘이고 예. 진보가 셋 그리고 중도가 셋인데 중도 진보가 하나 그리고 중도 보수가 둘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들이 이번 표결에서는 보수화돼서 4명이 그 표를 던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4대4가 된 건데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 심판을 이분들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안과 이 사안이 어떻게 같아. 그 무게가 다르지 하는데 이 헌재는요. 대단히 정치적인 사법기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기억해 보시면 그런 그 선거 결과 여론에 굉장히 민감했고 그것들을 따져서 그것이 헌재의 판결에 반영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헌재는 헌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지 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법원하고는 다른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명만 기각으로 가도 이 대통령 탄핵소 이 인용은 3명으로도 이 기각이 되고 그러면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 판결 즉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수 지지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에서 읽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유일하다시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외쳐온 김문수 장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다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했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2번에 걸친 그 절을 하는데 끝까지 앉아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김문수 장관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다만 그것이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양자 대결 구도로까지 해서 우위로 나타낼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전국의 흐름 또 심판의 여러 가지 분위기 등을 지켜봐야 된다. 윤 대통령 수사도 여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탄핵 기각에 대한 보수층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보수층 내에서도 과연 많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김문수 장관 측이 속으로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하시더라고요. 들은 얘기인데 공식적으로 대선이 결정될 때까지는 어떤 대선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선 출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수층의 결집이 급속하게 최근 2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앞서 얘기했지만 극우 세력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장관 중에 한 분입니다. 또 이후에 그것이 다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한 분이 김문수 장관이에요. 당연히 지금 보수 결집을 주도하고 있는 극우 세력에게는 김문수 장관만큼 선명한 뚜렷하게 선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없겠죠. 당연히 김문수 장관으로서는 이러한 선명성에 기대서 높은 지지율을 지금 지지를 갖다가 받고 있는 건데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극우 세력에 대해서 보수층이 흑백 논리로서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하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통쾌하게 긁어주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김문수 장관이 높은 지지율을 보내겠지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고 대선 국면으로 갈 경우에는 그때는 상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개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의 사태들 속에 대선 양 주자를 놓고 국민들이 냉정하게 국민의 미래를 내다보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 과연 김문수 장관이 중도층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부에서 우려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당내 대선 후보는 누가 결정합니까? 당내 경선을 거쳐야 돼요. 그럼 당내 경선을 거치게 되면 지금도 당이 극우에 끌려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과연 김문수 장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당내 결집력을 가진 보수 결집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있겠냐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내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대선 주자를 결정하는 가운데 최대 고민점으로 저는 남을 거다. 자칫하다가는 이것이 결국은 보수 세력의 재편, 즉 분당으로 나갈 수도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측면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